나이 들수록 형제도 남이 된다. 안녕하세요. 다산 정약용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릴 때 그토록 가까웠던 형제가 나이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만큼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를 서로 바빠서 각자 가정이 있어서라고 답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가장 잔혹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야, 형답지 못하게. 동생이 왜 그래? 이런 말들이 칼날처럼 관계를 베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혈연만으로는 관계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족이니까라는 주문을 외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반복합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착이 관계를 더욱 망가뜨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얻으시고 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중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제란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와 같다. 하지만 각 가지는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야 비로소 나무가 된다. 정약용 자신도 형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시절, 형들은 그를 시기했고 유배를 떠날 때는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진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18년의 고독 속에서 그가 찾아낸 지혜, 그것은 바로 이해의 폭이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역설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그 무거운 마음. 형제들과 모여 앉아 있지만 대화할 거리가 없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어색함.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쓸쓸함. 어떤 이는 형이 성공하자 질투와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또 어떤 이는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느끼며 서운함을 키웁니다.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라도 나오면 격한 논쟁으로 번져 며칠간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인데 왜 이럴까? 혈육인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족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해는 강요될 수 없고 사랑도 의무가 될 수 없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속에서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관계입니다. 혈연이라는 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선택으로 이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남이 되어주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대는 원망의 씨앗이다. 형제 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을 보십시오. 바로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형이니까 당연히 나를 챙겨줄 거야, 동생이니까. 형을 존경해야지라는 기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실망과 원망으로 변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40대 중반의 김 씨는 20년 전 형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형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형은 자신의 가정과 사업에만 집중했고 김 씨에게는
명절 용돈 정도만 건넸습니다. 김 씨는 그때부터 형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육도 없는 인간이라며 가족 모임에서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결국 형제는 서로 얼굴을 보기조차 어색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 처한 박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형이 사업에 성공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형이 가끔 용돈을 줄 때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은 그런 동생의 태도에 감동받아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의 마음은 가난해진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님을 아십시오. 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성숙함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줄 필요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줄 필요도 없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형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요구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기대는 관계의 독이지만 받아들임은 관계의 약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너는 원래 그러냐 라는 말만큼 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매일 새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과거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려 한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40대가 된 동생을 여전히 철없는 막내로 취급하고 50대가 된 형을 여전히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장남으로만 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50대가 된 이 씨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책임감 있는 큰 형으로 불립니다. 동생들의 결혼 자금을 대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조카들의 학비까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형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가장이야.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싶어라는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반대로 정 씨 가족은 시간의 변화와 함께 역할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맏형이 모든 것을 책임졌지만 막내가 의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부모님 병원비는 막내가 맡았습니다. 둘째가 사업에 성공하자 부모님의 생활비는 둘째가 담당했습니다. 맏형은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정신적 지주 역할만 했습니다. 아무도 형이니까 막내니까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역할을 나눴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고정된 생각은 죽은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앞에 앉아있는 형제는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고 당신의 변화도 인정받으십시오. 어린 시절의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먹이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라는 말을 입에서 지우십시오. 매번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정약용은 비교는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도둑이다라고 했습니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바로 비교입니다. 부모의 사랑, 사회적 성공, 경제력, 자녀 교육, 모든 것을 형제끼리 비교하며 우위를 가리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런 비교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기면 우월감에 취해 관계를 경시하고 지면 열등감에 시달리며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씨 형제를 보십시오. 형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동생은 지방대를 나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의사인 형을 찬양했습니다. 역시 최 씨 집안의 자랑이야. 형님 덕분에 우리 집안 위상이 올라갔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동생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점점 가족 모임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도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의사 된 게 죄야?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각자의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듯 사람마다 빛날 때가 따로 있다. 안씨 형제는 이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형은 화가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지만 동생은 IT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형의 그림 전시회에 온 가족이 참석해 축하했고, 동생의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때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형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동생은 사업 감각이 탁월해라며 각자의 장점을 인정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으로 우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비교가 관계를 경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지만 가족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여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형제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과 당신의 길은 애초에 다른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형제의 성공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성공은 형제의 기쁨이다라고. 그들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내가 잘 되면 겸손하게 나누십시오. 비교는 관계를 갈라놓지만 응원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뭐든 솔직하게 말해야 해라는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폭탄입니다. 정약용은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동생이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찾아온 큰 위기였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형,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했잖아. 성격도 이상하고 집안도 별로라고 했는데 네가 고집을 부렸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책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동생은 더 이상 형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김 씨는 동생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야. 내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네가 결정한 것은 뭐든 지지할게. 언제든 힘들면 전화해. 조언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지지해줬을 뿐입니다. 동생은 그런 형의 따뜻함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마음을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깨달으십시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상처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야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주 만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끈끈하게 지내야 한다고 믿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이는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고 사소한 것들이 큰 갈등으로 번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박 씨 가족의 세 형제는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둘째가 아이 교육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둘째는 셋째가 부모님께 용돈을 너무 적게 드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셋째는 첫째가 너무 간섭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다툼으로 번졌고, 현재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씨 가족은 전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첫째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둘째는 부산에서 의사로, 셋째는 대구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1년에 명절과 부모님 생신 때만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반가워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에 간섭할 기회도 없었고, 만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이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영역과 상대방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으면 충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지 마십시오. 매일 스마트폰을 보며 형제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안부 인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간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 서운함, 분노는 사실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당신이 먼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먼저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날 때 상대방도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먼저 비교를 멈출 때 관계도 경쟁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형제 관계의 회복은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다. 긴 유배 기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서운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아직 당신 안에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마십시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형제에게 가졌던 기대들, 요구들, 판단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잘 지내? 이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 일을 들춰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안부만 물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얼어붙었던 관계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냉담하게 반응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정약용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정성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가십시오. 형제는 평생 함께해야 할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응원에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부담스러워진 것도, 형제들과의 만남이 어색해진 것도 모두 우리가 가족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이해해야 하고, 무조건 친해야 하고, 무조건 자주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형제도 남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슬퍼하거나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각자가 성숙해졌다는 증거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독립된 어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끈끈함을 그리워하는 것은 미성숙한 집착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봄의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겨울에도 꽃이 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형제애가 소중했다고 해서 평생 그대로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형제 관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의무나 책임이 아닌 선택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말입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형제니까, 가족이니까라는 말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상대방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반갑게 만나서 근황을 나누고 함께 웃고 헤어지면 됩니다. 무거운 이야기나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헤어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형제와 큰 다툼을 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다면 이제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제에게 가졌던 원망과 분노, 실망과 서운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감정들이 실제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상대방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원망은 자신을 도구로 만들고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이해받으려 노력하지도 마시고 이해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그 길에서 만날 때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로 변했지만 여전히 소중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형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묵묵히 곁에 있어 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형제도 남이 된다는 말이 더 이상 슬픈 말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자의 성숙함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말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진정한 삶을 위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편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되는 다산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지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감동입니다라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